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면의 현자를 만나게 하는 이동욱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유경철입니다. 네, 예, 오늘 목소리가 되게 밝으신데요. 한번 선생님? 해봤습니다. 네,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또 옛날 이렇게 좀 좀 미안하고 아쉬운 게 자주 만나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띄엄띄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참- 바쁜 시기라. 그렇죠.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근황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항상 뭐 그런 근황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보니까 자동차의 뒷바퀴에 펑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펑크가 나 있을까 보니 나사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자주 제가 그렇지. 인터넷에 진짜? 검색을 해봤어요. 어. 검색을 해보니 나사못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이게 누워서 이렇게 영향을 안 준대요. 근데 너무 짧으면 타이어가 두꺼워서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딱 길이가 있어요. 영향을 주는 길이. 혹시 몇 센치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몇 센치예요? 1.5cm? 아니요. 2cm. 2cm. 딱 2cm라고 하더라고요. 2cm인데 제가 그 나사를 봤어요. 깨끗한 나사못이고요. 2cm더라고요. 딱 보면서 야 이거 일부러 누군가가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깔아놓는. 네. 일부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CCTV 검색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2cm가 있을 것이다. 너무 관여를 하면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너무 얕게 관여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2cm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부의 공기를 빼어내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구나. 우리 코치님은 근황에서도 교훈이 있네. 내면의 현자를 깨우네. 근황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2cm를 최고의 페이지를 통해서 발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요. 메시지가 있네요. 네. 근황도 앞으로 메시지 있는 걸로 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반성이 막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가는 곳이긴 한데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한 수십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제주를 워낙 좋아해서 여행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제 한라산은 사실은 제대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산을 원래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짧게 가니까 갈 때 너무 많으니까 한라산은 가면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날씨도 잘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꼭 한번 가야겠다. 예전에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거기 나왔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래서 영실 코스를 갔거든요. 영실. 예. 영실. 예, 그래서 영실 코스인데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간 코스는 그 백로담은 볼 수 없어요. 백로담 가는 코스는 성파나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긴 조금 이렇게 좀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는 코스가 가장 편한 코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냥 어렵지 않고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 영실 통제소에서 출발하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축복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그 한라산에 있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날씨가 좋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힘들긴 한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긴 평원처럼 평지처럼 나오거든요. 제가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시면 아마 지금 이 중간에 가파른 길이 있는데 그 고생의 덕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근데 진짜로 갔더니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서귀포 쪽은 이쪽은 다 보이는데 그 넓은 눈이 탁 뜨이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뻥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윗세오름까지 갔거든요. 거기가 1700m 정도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온병에다가 무의도 준비해 가서 사발면도 먹고 아, 김밥이랑 예, 근데 진짜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산에 올라가서 먹는 정상에서 먹는 사발면이 제일 맛있다는데 미리 준비했어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죠. 배낭에다가 물통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발면 준비 뭐 김밥 준비해서 간단한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하여간 최근에 뭐 해외 어디 다 통틀어서도 가장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그래서 나중에 꼭 안 가보신 분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도 안 네. 가셨으면 안 가봤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저도 제주도는 가봤지만 설악산이 아닌데 한라산에는 안 올라가 봤는데. 한라산 소주를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한라산에 우리 유 대표 얘기도 쓸모가 있는 얘기네. 근황에 대해서도 쓸모가 있네. 그렇죠. 네. 네. 정보를 주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기분 전환도 되고 그다음에 또 위에서 보니까 그 넓은 것들을 보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별것도 아닐 텐데 이런 그렇죠. 삶의 그러니까는- 통찰? 한라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좀 검색을 해보면 코스가 몇 개 나오는군요. 네, 나와요. 한 4-5가지 5 코스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사람들이 뭐 써놨을 거니까 그렇죠. 좀 보고 블로그 보시면 다 나와요. 저도 블로그 보고 정보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영실 코스. 영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2시간 정도.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진짜 한 5살 된 아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몇 시간, 내려오는데 몇 시간? 한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네, 정도 네, 걸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총 4시간. 빨리 간 사람은 1시간 반도 가고요. 어. 또 천천히 가면 3시간 어, 걸리고 뭐 어.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넉넉히 가서 토탈 한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내려오니까 한 2시 정도 됐는데 예, 너무 좋았던 기억. 그 얘기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근황을 여기까지 하고 책 소개해죠. 오늘 할 책이 오늘 90 책이 예. 90년생이 온다. 그쵸. 90년생이 네. 온다. 네, 90년생. 뭐, 이 책을 보면 뭐 간단함, 병맛, 뭐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게 이제 부제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 그쵸? 신세대들에 대한 리포트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82년생이에요. 그래서 82년. 예, 82년생이니까 김지영 친구군요. 그렇죠. 사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죠. 네. 90년생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그분도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로서 또 더 약간 뭐 Z세대에 좀 가까운 90년대생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잘 풀어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좀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90년생하고 80년생을 나눴다는 게 또 그쵸. 하나의 포인트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포인트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한 5년 전에 Y 세대를 위해서 뭐 이렇게 강의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구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쟁을 기준으로 전쟁 이전에 전쟁을 겪은 세대를 기성 세대라 그러고 전쟁이 끝나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대요.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를 베이비 부머라 그러는데 이 전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한국 전쟁이 기준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고 가령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카이 세대라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애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가 끝나고 1958년생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58년 개띠. 58년 개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는데 그렇죠. 네. 시대가 지나서 보통은 80년생하고 90년대생을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나눴는데 보통은 한 세대가 엄마랑 아빠랑 나하고 차이 나는 게 한 30년 차이 난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 15년 기준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파악을 하더라고요. 네. 베이비붐 세대를 막 하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애를 70년대에 많이 낳는데 얘네들은 베이비붐랑 다르더라. 근데 얘네들은 또 다르다. 그래서 X세대라고. X세대, 그렇죠. 이게 수학에 X를 넣은 거거든요. 전혀 모르겠다. X세대. 그리고 나서 X세대에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네.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Y세대라 그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 레포트를 많이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들은 또 다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번, 2번, 3번, 4번 막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 저자는
그들 중에서도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다르다. 그쵸. 뭐 이게 네, 포인트인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90년대생 사실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이렇게 다 크게 잡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20대 초 중반에 있는 세대와 30대 약간 중반은 완전 다른데 우리가 그걸 묶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서 네. 사실 약간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세대를 나누니까 그게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은 옛날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000년 전, 500년 전 살던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별로 없이 크지 않다. 세대 그 세상 변하는 게 별로 없었으면 그렇죠.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별로 변하지 않고 그쵸. 그냥 비슷하게 네. 살았을 텐데 요즘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10년 차이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년이면 강산 그 사연이 변한다처럼 이것 세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10년이 아니라 이제 더 짧아지겠죠. 그럴까요? 아, 그럴 그렇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5년 만 짧아지는 될까요? 뭐 이렇게 네. 있을 그러니까 예전의 시대는 굉장히 길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대는 더 짧아지는 네, 세대 차이가 그렇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퀴즈. 퀴즈인데 뭐냐면 신조어 퀴즈. 이제 여기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즘에 이런 걸 많이 한대요. 왜냐면 이제 기성세대한테 이걸 주고 이거 말 알아요? 줄임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두 분 맞춰보세요. 그렇죠? 이거 책 뭐 보지 마시고 그냥 네. 아,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갑분싸 뭐예요? 갑자기 이건 분위기. 싸해졌다는 거죠. 네. 우와 그렇지. 대단. 역시 우리 아시는 분들 인싸시네. 네. 예, 이거는 쉬운 말인데 네. 이생망. 이생망. 이번 생에는 생은 망했다. 망했다. 오, 좋아요. 두 개 다 맞았어요. 또 네. 할게요. 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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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들었죠. 이건 영어잖아, 영어. 그 JMT. 영어 약해. 먹는 거. 아,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와 이거 JMT하다. 이거 모르세요? 이거 예, 존맛탱.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 존맛탱. 그래서 네. 이거를 JMT. 진짜 맛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건 화이트 불편러 혹시 이거 알아요? 화이트. 예, 화이트 불편러. 뭐 불만 불평을 하는 불편넌데 그렇죠.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다. 그렇죠. 그러면 블랙 반대인가요? 그런 건데요. 예, 뭐 말씀드리면 사회 부조리를 참지 못하고 정의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공감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 90년대생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내가 부당하게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아시죠? 존버. 존버. 버는 버틴다. 그렇죠. 존은 약간 조금 많이? 그런 뭐 그런 쌍스러우니까 의미예요. 많이? 네, 맞아요. 저는 많이. 끈기 있게 버틴다. 네. 끈기 존버. 있게. 이건 아시죠?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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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의 반대말 그렇죠. 인싸. 아싸 반대말이잖아요. 네. 인싸 아시잖아. 이건 요즘에 유행하는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점수 낮아요. 포인트가 지금.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인싸가 보통 소속된 무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인싸. 그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더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네. 인사이더 그렇죠. 네. 근데 아웃사이더들은 이제 뭐 자기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핵인싸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핵심인 사람. 그래서 보통 요즘 초딩 중딩 보면은 너 인싸니? 네. 나 핵인싸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나는 아싸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애들랑 같이 안 어울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고 하고요. 또 되게 많은데 한두 개만 더 해보면 자만추 야검. 이건 좀 어렵다. 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나 소개팅 해줄까 막 이러면은 난 자만추가 좋아. 저번에 그랬어 진짜 내가 아는 분이 그 후배가 그래서 자만추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자연스럽게 만나야죠. 소개팅 이런 거 좀 안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자만추. 예.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할까요? 하나 고답. 이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고답스러워요. 고답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상대방 대화할 때 잘 안 통하면 답이 안 나온다. 예.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지금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 내가 고답스러운 거야? 맞아, 고구마 먹을 때 답답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흔하게 90년대생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부장급 이상 팀장들한테 이런 걸 퀴즈를 내면 진짜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네. 그러면 우선 신조어를 모르는 거니까 대화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소속된 무리들에게 통용되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SNS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빠른 시간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SNS나 이런 네트워크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알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어렸을 때 약간씩 줄임말을 썼었거든요. 중앙도서관을 간다를 중도 중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그쵸. 기억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중도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하셨던 게 기억나요. 언어를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90년대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아마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지금은 조금 용인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가 진보 보수를 나눌 때 있잖아요. 네. 진보 보수를 나눌 때 우리는 예전에 영남, 뭐 호남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나이 든 세대는 그렇는데 지금 지금 시대의 진보 보수를 나눌 때는 나이로 나누는 것이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로. 네, 오히려 지역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대요.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나이로 그렇죠. 나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권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 세대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오히려 진보 보수가 예전에는 지역색이었다면 이제는 나이로 구분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 자체도 뭔가 사람들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걸 파악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어떤 기준을 좀 나눠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런 생각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지역으로 분류했던 게 뭔가 효과적으로 구별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나이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맞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메시지를 주는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요거 하나씩. 좋았던 거 먼저 할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네. 줄임말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것이 어떤 어원에 있었느냐. 우리도 몰랐던 그 시대를 이렇게 잘 풀어줬던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줬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공무원이 자꾸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미래가 없다라고 또 주변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우리도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미래 안정적인 걸 원하네? 라고 그렇죠. 생각했지만 이 책에서는 그 미래 안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공정한 것, 정말 그 시스템이 공정한 것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 시스템이 그래도 사람들을 공정하게 뽑는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90년대생에 대한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그런 것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해 주니 훨씬 더 수용하기 좋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좋았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90년대생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딸이 90년대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딸이 9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30대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그러니까요.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접하거든요. 뭐 교회에서 봤던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나 많이 접하고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뭐 내가 뭐 몇 명 접하는 걸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면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데 우선은 이분의 좀 글 쓰는 스타일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분석적이다. 그리고 분석적이고 뭔가 이렇게 논문이나 레포트를 많이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논문이나 아니면 자료나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 같은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참조하셔서 뒤에 보면 리스트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논리적인 설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다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기사 살았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이런 거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설득을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좀 도움이 필요한 기성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90년대생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밀레니엄 세대라고 크게 이렇게 크게 되어 있던 범주를 이렇게 세대를 딱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공표한 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해서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90년대생은 27살, 8살이잖아요. 그럼 그 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는 신입사원, 사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대리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기업의 초년생들에게 어떤 필요한 조직에 있는 그들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 그 신입사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뭘 니네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까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뭔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뭔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옛날과 좀 다르게. 제가 볼 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아, 환경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전에 90년대생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신입사원들이었어요. 위에서 까라면 까할 정도로 어떤 층이 얇았어. 그러니까 위에서 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 층이 갑자기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눌러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에서 선회를 한 거죠. 아, 이 친구를 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인간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지금 이제 90년대생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눌러서 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하고 화합을 해서 사실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을 좀 선회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된 게 아닌가. 하긴 이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그들을 소비자로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민감하겠군요. 그들한테 그렇죠.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 서비스를 그렇죠. 팔고 싶은 그렇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음식이 새로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인스턴트 식품이 새로 나오면 입맛을 어디에 포커싱 하냐면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포커싱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입맛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바꿀 수는 없대요. 그래서 새로운 그렇죠. 입맛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포커싱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 그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자꾸 접근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기존의 세대들이 약간 용인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뭐 음식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사진 찍기 전에는 음식 건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옛날과 좀 다르게 네. 기존의 우리 세대들이 좀 용인을 해주는 또는 포용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뭐 또 좀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책을 보면서 책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리포터를 본다. 리포터 이렇게 잘 정리된 리포터를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속에서 나오는 숫자 사이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좀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책이 어떻더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책을 봤지만 사실은 그 기대만큼의 그런 부분을 자신들에게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 고유의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잘 만들어진 책이다 이 정도. 네. 저는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정리한 거 1번, 2번, 3번이다 하고 이야기한 게 그렇게 꼭 맞는 말인가 이런 약간의 뭔가 회의 아니 의심 같은 게 좀 들더라고요. 90년대생의 특징 1. 간단한다. 2. 재미를 추구한다. 3. 정직하고 솔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정말 대표적인
특징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 사실은 좀씩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급 공무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 IMF나 뭐 경제 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세계 경제 위기 같은 것도 경험했고 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분석일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스스로한테 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 느낌에는 90년대생들이 구급 공무원이 되고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부모들의 영향이 큰 거 아닌가 이런 나름 다른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되면서 이분의 분석이 꼭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그쵸. 들긴 하더라고요. 모든 건 답은 없으니까. 저도 이제 두 분과 좀 유사한 건데, 전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니 아시잖아요. 네네. 감성 보이. 얼굴은 전혀 감성적이지 예, 않게 근데 생겼는데. 감성 보이 안에 뭐 어떤 감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책을 저도 사실 또 이제 밀레니엄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해가지고 사실 꼭 읽었거든요. 네. 일단 뭐 그래서 필요해서 자료도 만들고 좀 참조 좀 하려고. 근데 그런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아까 레포트 같다. 그런 거는 괜찮은,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 같은 거라든 근거 자료를 좀 잘 썼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잘 안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좀 지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 홍보한 책 홍보한 걸 보면 막 병맛이다 뭐 이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들어있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풀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현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냉철하게 비판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흥미롭게 읽다가 뒤쪽에 가서 좀 흥미가 쭉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 필요하니까 다 읽어야 되니까 어찌든 읽어서 다 읽었는데 아마 일반 독자라면 중간에서 딱 그만둘 수도 스탑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좀 느낌이 들었어요. 난 드라이해서 잘 읽혔는데. 이게 성향이 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종교와 관련해서 아이가 종교를 가질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아이가 종교를 가질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친구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그렇죠. 네, 40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은 3점 몇 프로인가? 영향이 미비하대요. 엄마는 40몇 프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90년대생을 떠올리면서 한편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이제 우리 박종화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의 부모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으로 이 90년대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가졌다. 이런 접근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부모가 이들을 어떻게 뭔가 길을 열었는가 뭐 이런 거가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제가 이 책이 아니라 인구론에 관한 책들이 가끔 인구론이라기보다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을 가끔 몇 권 봤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90년대생 말고 그러니까 딱 직정하기보다는 2000년대쯤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직전에 태어나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요. 한 24살, 30살 안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경제력이 되게 좋대요. 그래요? 경제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장들은 뭐 소나타 오래된 거, 그랜저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일수록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돈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돈 많은 것보다는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그쵸. 자산이 오히려 부장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제는 애를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한 명 난 집이면은 엄마 재산, 아버지 재산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집을 고민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애들이 꽤 어느 정도 있대요. 걔네들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집을 마련해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축도 하고 뭐 돈도 못 쓰고 하는데 그런 거가 기본이 충족되니까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쓰면 되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월급 중에 몇 %는 차 뭐 리스하거나 뭐 할부 내는데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류가 또 있네요. 네. 많다고 그러던데. 근데 또 뭐 상대적으로 또 진짜 또 돈 없어서 그렇죠. 결혼 못한 사람들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제가 얘기한 거는 대기업의 그렇죠. 어떤 주차장의 모습을 얘기한 그쵸, 거예요. 그쵸, 대기업의 그쵸. 어떤 주차장이 보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최고의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고의 페이지로 뽑은 거는 292페이지 맨 마지막 줄서부터 293페이지 약간 걸쳐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그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죠. 그쵸. 유튜브가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가?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은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의 이유로는 능동적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성장, 세대별 놀이터 등 여러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실제 90년대생들은 네이버 캐스트와 같은 타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서 짧은 광고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답한다.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동영상의 경우 통상 15초의 의무 시청 광고로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것에 반해 유튜브 광고는 6초 이하의 짧은 광고 혹은 5초 후에 건너뛰기가 가능한 광고를 게재한다. 이 부분을 제가 뽑은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가 요즘에 막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만드는데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15초를 봐야 돼. 뭔가. 너무 길어. 그렇죠. 근데 그 15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도 맞아요.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데 90년대생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길게 느껴진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짧은 거 하나를 보는 거 캐치하는 게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났던 게 K뱅크하고 카카오, KT에서 인터넷은행하고 카카오에서 인터넷은행 지금 두 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K뱅크보다 카카오뱅크가 월등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카카오의 플랫폼의 영향력 이런 거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K뱅크 만든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카드 같은 거를 직불 카드 같은 거를 신청을 안 하는데 카카오 한 친구들은 직불 카드를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해요. 한 사람이 2개씩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라이언이 예뻐서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넌 왜 K뱅크 쓰지 않고 카카오뱅크 쓰니?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라이언이 좋아서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사소한 차이가 뭔가 큰 그 서비스나 뭐 판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90년대생들의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사실 뭐 90년생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TV 그 짤이잖아, 짧은 거 뭐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거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짧게. 일단 누르면 15초야. 그러면 사실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보통 그냥 넘겨버리고 유튜브 가서 같은 거 있으니까 가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 담당자들이 유튜브처럼 5초로 안 할까? 물론 수익 때문이긴 하겠지만 맞아요. 저 같으면 바로 내릴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5초. 왜냐면 경쟁이 되는데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업 안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네. 기업 안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한대요. 뭐냐면 영업 부서는 무슨 얘기냐? 이게 수익이 되려면 그걸 더 해야 된다. 그러나 사실 이제 고객 서비스 하는 데는 너무 길다. 잘라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갈등이 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초로 할 거냐 7초로 할 거냐라는 것을 두고도 엄청나게 설전을 벌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업부서의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에게 가져왔는데 고객에게 내가 15초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영업부서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이긴 게 아니지. 이긴 오히려 건 거꾸로지. 아니죠. 거꾸로. 네. 그것 그렇지만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부서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영업은 해요. 그것 때문에 안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주한테서는 뭔가 이렇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게 네. 지속이 되지를 않잖아요. 오늘 그걸로 오늘 가져왔지. 네. 근데 내일은 거기서 가져온다는 보장이 근데 없는 거죠. 아직까지 서비스가 그게 잘안 되니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아무튼 저는 하여튼 우리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들 것 같아요. 뭐 리더들이 네.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겠지만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하여간 저는 좀 불만이었어요. 아무튼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네. 건 우리의 공통적인 그렇죠. 원함이죠. 그렇죠. 15초가 생각보다 긴 거예요. 15초가 틱톡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그렇죠. 알죠. 네, 알죠. 알고 틱톡 짤 초딩들이 보여주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초딩들. 그 틱톡이 15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근데 그 15초 보는 그만큼의 시간을 광고로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좀 이게 이거 듣는 혹시 담당자가 있으면 저분들은 부르면 절대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국수님 한번 해볼까요? 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페이지 67페이지 아래쪽 부분이에요. 67페이지와 68페이지 건너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왔던 것은 이 내용은 뭐냐면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라는 촌철살인이 화제가 된 최영국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내 윗세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해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잡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걸 최고의 페이지로 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날이 먼저 안개 오류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농경 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혜보다는 노욕의 덩어리가 될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라며 지금은 경험이 다 고정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시대입니다. 먼저 안 건 전부 오류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지식도 먼저 것은 다 틀리게 되죠.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 경험이 이젠 판단의 기초 혹은 가르침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자 과연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가장 큰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가장 크대요. 그게 87.3% 정도로 1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8,000명을 면접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러면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진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꼰대가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의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많은 경우 제가 그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목회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들었는데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목회자는 어떤 역할이냐? 목회자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개신교에서 특히 개신교 목사님들. 목사님. 네, 1위가 뭐냐면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 사랑하는 언행일체 삶을 사는 것이 47.6%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 전에 당신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게 막 뭘 하면 좋습니다 하고 뭘 하면 좋아 너희 90년대생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 먼저 하세요 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데이터가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행일체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오히려 꼰대로서의 가장 중요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네,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저도 할게요. 네. 저도 이북을 읽어서 페이지는 저 읽어드릴게요.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오로지 흥미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흥미가 중요한 90년생들에게 회사는 어떠한 의미일까? 회사에서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회식 시간에 팀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리님이 즐거움은 돈을 내고 찾아. 회사는 엄연히 돈을 받고 일을 하러 오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답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싶다는 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자해도하면서 왜 회사를 즐겁게 만들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공감이 갔던 것은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꼰대들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나이대로 보면 아니 회사가 즐거움을 찾으러 오는 곳이 여기 일하는 곳이야.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은 네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지. 네가 즐거움을 찾아가서 그 즐거움을 갖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었고 왜냐하면 저도 그냥 즐거움을 찾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처음에 와서 일을 했을 때 일을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일 좀 즐겁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식 자리나 아니면 사석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야, 즐거운 취미는 그냥 퇴근하고 알아서 해. 그리고 주말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요 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똑같이 하는데 회의할 때도 그냥 얼굴 찡그리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가끔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0년생하고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젊은 감각이 있는 거. 아니, 갑자기. 사실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아, 그래요? 이 90년대생이 온다를 보고 나랑 비슷하다. 와, 우리가 이게- 다 비슷하군요. 이게 뭐냐면 조직 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 오히려 보면 그런 어떤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 나온 사람들과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90년대생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미라는 게 그들의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오히려 업무 몰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잡크래프팅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일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과가 안 나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꼰대들의 의식들을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바꾼다기보다는 이해한다. 그래서 근데 변화한다. 이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면 그만큼 더 큰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고정관념이거든요. 뭔가 힘들게 한 거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진다. 뭔가 값진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은 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더 즐겁고 재밌게 해야지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갖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와닿았던 게 156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많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70년대생은 회사에 대해서 충성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 대한 충성의 대상이 70년대생은 회사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한 충성이다. 회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80년대생은 충성의 대상이 자기 팀이나 자기 프로젝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값과 승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한다면 이제 90년대생은 회사에서 충성 대상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이렇게 90년대생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생각들. 어쩌면은 세대 구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 약간 좀 달라지는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제가 피터 드러커 책 중에서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 가지가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저 삼성전자 다닙니다. 저 현대자동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저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직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맞아요. 미국 사람들만이 그러지 않는다. 근데 피터 드러커 이야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뀔 거다. 미국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돼야지 내가 성장한다. 이런 거가 어쩌면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일 수. 근데 사실은 제 친구들을 봐도 이게 어느 정도 맞긴 맞았어. 제 친구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간 애가 있고 대우전자를 간 애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가 개인적으로 뭘 했어? 특별한 거 아니었었지. 근데 삼성전자를 간 애는 지금도 아무튼 월급도 계속 많이 받았고 뭐 안정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대우전자에 간 애는 좀 이따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니고 IMF 전에는 혜태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혜태전자가 굉장히 유망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몇 명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갔어.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 다음부터 여러 군데를 회사를 옮겨 다니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보면은 또 한편으로 그 말이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뭔가 정체성을 더 강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제가 거의 막바지 왔는데 적용해 보고 싶은 것 이것은 한번 뭐 이걸 우리가 어디 적용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이러면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90년대생은 어떻게 돼야겠다. 우리 뭐 자제분이 90년대생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같은 느낌도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90년대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은 이게 이런 생각이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소통 잘 돼요? 어때요? 그럼요. 완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네. 유대인들은 그 세대 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뭔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잘 전달해줘서 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세대 차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려고 웬만하면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조직이 있지 않으니까 젊은 그 친구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어떤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있긴 하지만 흔치 않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볼까 고민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은연중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나 때는 이거 안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후배들 가끔 만나면 요즘 20대 애들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런 게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never,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아주 깊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꼰대가 돼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서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면 꼰대가 되지, 꼰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꼰대를 비아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기업들을 가보면 이제 부장급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혹시 내가 꼰대인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꼰대로 비칠까봐. 또 그런 어떤 사내 게시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언의 그런 블라인드. 그렇죠. 네. 블라인드 게시판. 이런 데 가보면 저 누구 꼰대야라는 그렇죠. 부분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말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눈치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오히려 꼰대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부분에서 정당한 부분에서 꼰대가 되도록 하는 것. 좋은 꼰대가 돼야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그쵸. 사람들의 90년대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꼰대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나이로 이 세대 구별로 뭔가 파악한 책이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가 세대 구별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이 드는 게 세대로 구별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저 스스로도 계속 그러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는 것서부터가 일단은 세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서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너랑 나랑은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긴 어떤 팀장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나이대가 꼰대 나이죠. 근데 자기는 그 신입 같은 그 직원들하고 너무 잘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잘 모르면 그러니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내가 일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하고 우리가 차이를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편의상 사실 이렇게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트렌드를 얘기한 거지 사실은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이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해야죠. 네. 간단한 뭐 마지막 소감 정도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뭔가 뭐가 좋았어요? 90년대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됐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의 요즘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세대 차이는 원래 해결이 안 된대요.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책은 해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좀 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폭을 넓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잠깐만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괜히 젊은 친구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나보다 20년이나 지금 90년생 나보다 20년 거의 뒤인데 이 친구들과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바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오히려 좋은 대화 상대가 되고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끝이 맺어야죠. 그렇죠? 네. 뭐라고 할까요? 책으로 할까요? 아니면 90년대생이 왔나? 이럴까요?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90년대생이 온다 하고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시작. 90년대생이 온다. 온다. 와!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